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놓고 인기 많은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손은 들지 말라고.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그래도 꿋꿋이 하겠다고. 근데 지난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네. 진짜 착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귀여워서 보는 거 아니고 네. 좀 내용이 재밌어서 보는 거다. 오, 그걸로 착각해갖고 자꾸 귀여운 척하지 마라. 되게 칭찬을 자랑을. 자, 좋습니다.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입니다. 이거 네. 은근히 인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뉴스가 좋아요. 네네. 이게 그 79개 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리고 전국에 한 127개 코트라 무역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트라만큼 전 세계에 지점이 많은 그 부처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매일매일 거기서 막 채찍질을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올려라. 네. 현지정보 올려라.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뉴스 중에서도 제일 또 재밌는 것만 골라서 네. 하다 보니까 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하게 하시. 예, 그리고 농담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뭔가 좀 해외 사업 같은 거 할 때 구글에다 검색할 때 네. 뭐뭐뭐뭐 한 다음 코트라 이렇게 치면은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은 뭐 저희 한식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소 이야기도 몽골 하고, 이야기도 했었고. 몽골 이야기도 예. 하고. 자, 오늘은 어딜까요?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런데 거기서 포스트 차이나라는 아, 말을 많이들 썼죠. 네. 근데 요즘에 용어가 좀 변했어요. 음.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원.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면은 이제 포스트 차이나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디리스킹이라 그러면은 위험한 요인들만 중국이랑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신뢰 있는 공급망. 중국이랑 싸우더라도 뭔가를 소싱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원이 뭘까? 뭐라고 보세요? 베트남? 아니면 아니야. 지난번에 제가 그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은근히 좀 수출 줄었다. 예. 배우지 않았습니까? 늘어난 곳이 어디였더라? 그 늘어났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문제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미래. 미래. 예. 근데 맞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너무나 쉬운 인도. 인도. 어쩌면 조금 이렇게 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인도 시장의 공급단의 문제 네. 그리고 소비단의 문제를 네. 한번 정리해보고 베트남의 공급단의 상황과 소비단의 상황.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그 차이나 플러스 원의 최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인들도 난가 요거에 지금 물들어왔을 때 네네. 노를 젓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코트라 인도 태평양 전략 지역 비즈니스 웨비나가 네. 있었어요. 이게 코트라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 지원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력 센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요 지역의 이제 비즈니스 우리나라도 여기가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되면은 네. 여기를 또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협력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웨비나를 했는데 네.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실 또 네. 팀 코리아라는 네. 걸 만들어가지고 어. 이게 그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함께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외국 나가면은 조금 어려운 게 그 무서운 분들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공공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우리나라에 계시는 공공에 계시는 분들도 말 걸기 어려운데 예, 예. 오죽 해외 분들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과도 공동 행사를 열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인도의 전략,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의 이정선 운영팀장님이 보고 발표를 해주신 얘기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20개국의 2,600여 명의 물류 공급망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네. 그 탈중국 대체 생산지, 그러니까 네. 차이나 플러스 원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67%가 인도와 베트남을 지목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뭐 당연하다. 어렵지 않은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거를 67개국, 20개국의 2,600명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한테 그냥 물어봐도 그렇죠. 얘기할 건데. 답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지목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아무래도 교역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좀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그러면은 네. 이주호 기자나 저나 살면서 자유무역이 아닌 환경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향점으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설사 자유무역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자유무역은 점점점 확대되는 거야. 네. 뭐 이렇게 WTO도 하다가 WTO 안 되면은 뭐 FTA도 하다가 그래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네.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게 당연해진 거는 1944년에 가트 체제 이후부터 네. 그때부터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인류가 자유무역이라는 거를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싸우지? 뭐가 바뀌지?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이 오히려 딱 기점일 겁니다. 한 10년, 20년 지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부터 깨졌구나라는 네. 걸 느끼게 될 거고 그거를 대부분이 인식을 하면서 또 자기네 편먹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편먹기를 하면서 인도는 대표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축을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럴 때 떠오르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 중심이 너무 중국에 쏠려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인도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중국이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가난해서 문제다. 균형이 안 잡히는 게요. 균형이 안 잡히는 네. 거죠. 그래서 인도는 좀 더 키워서 뭔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도 원래 장사할 때 네. 한 군데가 뻗팅겼을 때 옆에 애들 만들어 놓으면은 네. 굳이 한 군데를 끊지 않아도 거래가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싫으면 나 딴 데 갈게 그러면은 그 또 싸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네. IPF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그 쿼드라든지 미국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일종의 그 우호국을 할 때 인도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인구. 네, 인구가 일단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노동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중위 연령이 네. 중국보다 인도가 10년이 젊대요. 그 인도는 한 28세 정도 네. 된다고 하니까 중위 연령이 네. 굉장히 젊은 편이고 이것도 참 좀 인상적이었는데 2020년에서 30년 사이에 노동 가능 인구가 인도는 1억 명이 증가를 하고 네. 중국은 4천만 명이 감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왜 그런지 알겠는데 인도는 왜 그래요? 인도는 왜 늘어나고 인도는 왜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출산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출산이 왜 됐는지 막연하게 떠오르시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그거랑 중국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거치기 전에는 대부분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걸 해요. 네네. 인구가 많으면 가난하다라고 했었던 것의 어떤 정책의 결과 그리고 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고 뭔가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이게 또 뭐 방송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네. 거기서 대학 진학률이 많이 높아지면 네. 그 일자리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공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힘든 3D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려 그러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일자리, 저출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있는데 네. 인도는 사실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인도하고 중국의 가격 차이가 거의 한 2.2배 난다고 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보다 인도가 더 싸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 인도가 전략적 가치가 좀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영어 쓸 수 있는 사람 많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예. 맞아요. 사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하려 그러면은 네. 뭐 이왕이면 영어 쓰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인구의 한 10% 정도가 영어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그 인도의 제 언어가 공용어가 22개. 네? 그리고 그 공용어가 아니지만 쓰는 용어 언어가 한 2,200개 정도 된대요. 인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써야 되겠네요. 영어를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도의 강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자신들의 제조업 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섬유 의류부터 해가지고 뭐 기계전자, 뭐 항공,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는 제조업이라 그러면 뭐 스케일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클린 인디아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산업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준비를 해왔었던 게 있는데 갑자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이제 물 들어오는 네네.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이 진짜 들어오냐? 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애플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앞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 5G 통신망이 작년 말부터 깔리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좀 더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생기면서 애플 스토어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을 비롯한 위탁 생산 업체들이 인도 현지 생산량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생산 비율을 거의 한 5%까지 늘었고 2025년까지 25%까지 늘린다고 해요. 와. 그러면 전체 생산량이 25%면은 네. 규모가 그러네요. 상당하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5G 계통과 네네.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현지 생산도 과거에는 중저가 폰 네. 주로 하다가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도 현지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도 들어간다는 건 플래그십 모델이 들어간다는 거고 예. 삼성도 이제 그 전에 중저가 폰 하다가 이제 플래그십 모델까지도 5G 시대에 맞춰서 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픽셀폰의 일부 라인을 인도에다 지으려고 하고요. 아. 반도체 투자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것도 좀 특이한데 폭스콘 네. 이건 사실 그 애플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조립회사죠. 예, 여기에 인도의 베단타라는 기업과 합작을 해서 194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장도 같이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잘 만들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뭐 어렵잖아요. 폭스콘이 반도체 만드는 아 그건 필요 아니죠. 없죠. 예, 그건 베단타 아니죠.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게 정부 정책이 좀 반도체가 세게 미는 경향이 있고 이게 중국이 반도체로 견제를 받으니까 네네. 아, 그럼 나는 뭐 이런 분위기 네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대만의 PSMC라고 3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TSMC, UMC, 3위가 PSMC인데 네. 여기도 이제 인도 쪽에 팹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다 팹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로 좀 옮겨가는 게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의 IGSS 벤처스라는 기업도 타밀나두에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65나노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뇌피셜은 네네. 이게 그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가 막히면서 네. 중국에서 약간 레가시 공정의 반도체를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자기네가 달성할 수 없게 된 거고 그럼 차라리 아날로그 반도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레가시 공정부터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네네. 여기에 팹을 엄청나게 늘려서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비롯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 레가시 공장이 중국이 아닌데 어디 있냐. 네네. 물론 뭐 TSMC가 있긴 하지만 인도 쪽에도 그런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부문에서는 뭐 현대차가 제일 증설 네네. 세게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장사 잘 못하고 경쟁력 없는 네. 뭐 좀 있잖아요. 좀 힘 없고 좀 약한 그리고 장사 접어야 되는 GM 이런 애들. 아니 또 누구 얘기하나 했네. 그런데 나간다 그래서 그 공장 네네. 현대차가 어. 사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즈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도의 마인드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한 투자 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것만 들어보면 내용이 그럴듯하잖아요. 네. 이게 뭐 인구도 많고 네. 거기다 젊은 사람도 많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나라 정책도 밀어주려고 하고 뭐 중국에 비견할 수 있게 2027년쯤 되면은 뭐 인도가 전 세계 3위 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합니다. 뭐 일본, 독일 제치고 3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면은 얘기만 보면은 구도상으로도 이제 뭔가 차이나 플러스 원에 그냥 가장 될 것 같아요. 적합한 네네. 그런 국가로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질문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제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육성되거나 그럴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뭐 항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류가 되게 편하다. 예. 그러면 이제 부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 투자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도로, 물류, 철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인도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네. 아까 2014년부터 제조업 육성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냐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깔 수는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역별로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 정부 간의 정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 아니면 여기서 자본을 투입해서 뭐 그거는 부정부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될 수 있고 뭐 여기에 사업을 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는 데는 나중에 보면 될 만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 되는 데는 뭐 수많은 이유들이 많습니다. 네. 뭐 어떤 데는 인프라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데는 독재자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데는 부정부패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프라 규제 개선이 극복과제라고 지금 코트라 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는 이거는 되게 종합적인 결과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순위가 잘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44위에서 네. 2021년에 43위 정도 된 거잖아요. 네네. 22년에 37위가 되긴 했지만 순위 변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프라 부문 순위 같은 경우도 그 큰 나라에서 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6위에서 49위 정도밖에 못 올라갔고 20년부터 순위가 달라진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나라가 뭔가 국가 경쟁력 개선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상으로는 네. 인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딱 좋게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국가 경쟁력 순위나 인프라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주말 프로그램의 저의 경쟁자 경쟁자요? 네, 강상용 교수님의 물론 남아시아 인사이드. 거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네네. 하는데 그 남아시아 인사이드 보면은 정말 인도의 다양한 네. 면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코트라 쪽에서도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프라라든지 약간 장기 계획을 가지고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일관성 있게 잘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에 그 미국이 인도가 일단 공급망의 핵심이 되려면은 원부자재 같은 게 되게 자유롭게 수통이 돼야 되고 이게 뭐 인도에서 그걸 뭐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막 그랬을 때 아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도로도 있어야 되지만 네네. 거기 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거기서 도로는 있는데 못 가게 하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에 따르면 최대 무역 규제 국가다. 인도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자의적인 관세 인상. 자의적인. 네, 뭔가 이게 얘기를 하다가 네. 좀 이렇게 뭘 했으면 네.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확 인상해 버린다거나 그리고 강제 인증. 강제 인증이요? 네, 언젠가 그러니까 너 이거는 꼭 인증을 받으세요. 네. 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75개의 강제 인증 품목이 있는데 2021년부터 추가된 게 121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좋은 거 사갖고 와서 쓰다가 네네. 우리가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야 너 그거 인증 안 받으면 못해. 그리고서 이제 자국 산업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과연 글로벌 공급망의 제조업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전 특이했었는데 FTA가 맺어진 경우 네. 그러면 이제 관세를 안 내고 안 내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수출 코드라 그러죠. 네네. 그거를 바꿔서 추징을 하더라. 아니, 만약에 뭐 HA35678구면 네. 원래는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HA35766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관세 그러니까 추징하겠습니다. 뭐 이거 마우스야? G 안 돼. 이런 약간 좀 그런 식으로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제조업 허브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약간 오히려 그 인프라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네네. 규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가 지금 인디아스 모멘트라 그랬고 지금은 인도의 순간이다. 네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순간을 잘 이용해서 정말 좋은 좀 더
산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근데 이 웨비나 한번 보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네. 나왔던 표현 중에 한때 인도가 무굴 제국 시절 네네.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25%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이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럼 과연 그 공급망의 공급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소비 시장 트렌드. 이건 뉴델리 무역관의 한송옥 과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신 건데 소비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저는 이게 제일 특이했어요. 네. 그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좀 어수선합니다. 네. 공용어도 되게 많고. 네네. 그리고 뭐 이게 1600개 언어 존재하고 거기다 종교도 뭐 힌두, 이슬람, 기독교, 뭐 시크 되게 다양하고 이게 지역별로도 좀 문화가 많이 다르고 워낙 큰 나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다양성적인 측면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인도에서 제일 통합이 잘 되는 영역에 있으니 네. 바로 모바일 결제.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했어요. 네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페이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종류 많죠.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신용카드도 있고, 뭐 QR 코드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는 중앙은행 산하에서 UPI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네. Unified Payment Interface라고 UPI라는 건데 여기가 그 중앙은행 산하의 MPCI라는 데서 개발을 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네. 여기에 무려 399개 은행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 계좌만 있으면은 그냥 휴대전화만 있으면 그걸로 송금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고도화된 수준에서 너도 나도 서비스를 만드는 춘추전국 시대가 된 게 아니라 네네. 이런 모바일 결제가 없는 상황에서 UPI라는 게 나오면서 그 시장을 그냥 다 깔아버린 거예요. 아 저거 하나 쓴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 정말요? 네. 거의 다 이거 쓴다고요? 뭐 구글페이라든지 있긴 있는데 네. 페이티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페이 서비스에 뭘 연계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결제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페이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송금 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전에 신용카드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뭐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많이 됐었잖아요. 아 맞아요. 안 받는 것들 있었죠. 안 받는 그때는. 것들도 있고 네.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깔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트라에서 제공한 한번 갔다 온 얘기인데 네네. 이 노점상에서 개 결제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우와. 이겁니다. 네. 맛있겠죠? 네. 아니 맛있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현금 결제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찍으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내네요. 예. 아 솔직히 저런 데 찾아가려고 하면은 돈 뽑아가요. 맞아요. 일부러. 그러면은 뭐 오토바이 릭샤 기사 네네.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면 이게 3륜으로 네, 타는 거 네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바로 보낼 수 있고 이런 결제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진출할 때 이게 결제 뭘로 하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또 인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신 요금이 되게 싸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데이터 사용료가 1기가 데이터 사용하는데 한 300원 정도? 엄청 싸다. 진짜 싸죠. 진짜 엄청 싸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비싼 거를 못 사서 그렇지 네네. 중저가 스마트폰이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 UPI를 통해서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단 결제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페이 서비스를 내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조금 오반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 돼 있는 게 있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인디아가 제일 잘 돼 있고 네. 플리카트도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선거래 비중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중국, 미국 다음에 인도 3위입니다. 의외로 되게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커머스를 쓰진 않아요. 한 1억 네네. 9천만 명 정도? 1억 9천만 명. 진짜 적게 쓰네요. 네, 전체 인구 중에 10%
조금 넘네요. 네, 그 정도 쓰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 구역으로 나눴을 때 한 10만 개 구역 중에 2만 개 정도를 커버하는 물류 수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네네. 플리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마존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그 국가별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도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플리카트에 국가별 인터내셔널관이 있고 거기에 코트라가 한국관을 또 만들어놨대요. 네. 플리카트가 민간 기업 아니에요? 이거 민간 기업이죠. 아 민간 기업인데. 네, 국가별로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 섹션 같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테마 섹션 같은 게 있고 거기 한국관이 있어가지고 네네. 한국관을 이제 코트라가 거기서 만들어서 여기에 한국 업체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처음에는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걸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결제는 뭘로 할 거며 거기서 물류는 뭘로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좀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거기에 또 인터내셔널관이 플리카트에 있어서 네네. 여기 한국관을 코트라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일단 입점해보고 네네. 장사 좀 잘 된다. 네. 그럼 됐고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이러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텔 택시, 철도 같은 거 하는 마이트릭 같은 사이트도 있고 네. 여기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인도가 친환경 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친환경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다 뭐 팔아야 될까 네. 고민할 때 의외로 친환경은 이따 베트남 때도 얘기해 드릴 건데 의외로 이쪽 지역에서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저희가 그 작년인가 한번 네. 공급망 얘기하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있는데 네. 여기 2020년 7월부터 그 플라스틱 빨대 못 쓰게 바뀌었습니다. 인도가요? 예. 근데 근데 좀 우리는 빠르네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도 네네. 밖에서 먹고 그럼 종이 빨대 없고 플라스틱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냥 다 없앴어요. 아. 그리고 거기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진흙으로 만듭니다. 네. 예? 진흙이요? 예, 예. 그거 재생 가능한 네네.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사가지고 갈 때는 네네. 그 저기 쓰잖아요. 플라스틱 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긴 그런 거는 훨씬 더 강하게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네요. 예, 물론 이게 뭐 과거 에피소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인도에서 그 빨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빨대는 없앴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저는 뭘로 마셔야 되나요? 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플라스틱 업체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거기는 다 문 닫아야 되고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을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하나 빼먹었다. 네. 아까 커머스 얘기하다가 여기가 그 세계 3대 세일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네네. 광군제, 그다음에 코세페. 코세페, 코세페. 코리아 셀 페스티벌. 정부 후원 받으셨나요? 받고 싶습니다. 네. 인도에서 10월, 11월에 디왈리 시즌이라고 네네. 있는데 여기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와 더불어 3대 세일, 그러니까 세계 3대 세일 시즌으로 네. 유명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국민 소비 지출이 한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존이 그레이트 인디안 세일을 네. 하고 플리카트에서 빅 빌리언 세일 요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요 세일 시즌을 좀 그렇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친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고 또 자동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운송에 네네. 있어서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비클, 전체 탈 것의 95% 정도가 2륜차, 3륜차가 네네. 전기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동화되는 방식이 다른 건데 네네. 우리는 자동차를 많이 타니까 전기차라 많이 바뀌는 거고 네. 인도는 2륜차라든지 3륜차가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게 전동화가 그쵸. 좀 빨리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친환경 전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네. 했을 때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예, 가격. 가격이요. 가격이 좀 좀 비싸군요. 예, 예.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괜찮은데 네네. 여기에 뭐 K 드라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K 뷰티도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 또 자동차, 전기차, 뭐 전자기기,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네.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 또 여기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뭔가 개발도상국에서 그렇죠.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좀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세계 최대 채식 국가고 종교적
윤리적인 이유로 채식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비빔밥, 네네. 계란 후라이 뺀 거, 그리고 소고기도 빼야죠. 소고기 그거 넣어야 맛있나? 거기서 소고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절밥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채식시장에서도 괜찮은 이미지를 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비싸다는 것에서 인도 바이어들이 좀 아, 이게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때 이게 우리 시장에서 팔려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라는 네네.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가격 측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 좀 융통성을 좀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의외로 이게 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애플의 아이폰. 네네. 아이폰은 사실 네. 이게 국가별 특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여기가 뭐 가심비가 좋다. 막 네네. 사람들이 뭐 이 나라의 특징은 뭐 그래도 쓸 땐 쓴다. 네네. 애플폰은 쓴다. 요 얘기하는 게 네.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폰은 참 다들 좋아하니까요. 네.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이제 몰아서 한 번에 좋은 거 산다라는 이미지들이 좀 있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택시라든지 렌트카에다 쓰는 그런 차 말고 네네. 그런 뭐 가정용 개인용으로 쓰는 차는 조금 더 좋은 차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인도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하려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인도와 관련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그 우리나라 인도 대사에서 네. 춤을 췄는데 네. 이게 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이분이 주 인도 대사님입니다. 되게 잘 추시네요. 연습 많이 한 것 같죠. 네. 저기 직원분들보다 훨씬 잘 추시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저 되게 좋아하는 인도 영화입니다. RRR에 나왔던 그 중반부에 나오거든요. 예. 댄스 배틀. 네, 나투나투 댄스. 네, 네, 네. 와, 약간 인도의 저항의 그렇죠.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대사관에서 함께 추면서 그 조회수도 한 400만 이상 나왔다고 그러고 이야. 우리도 추면 400만 나올까요? 그리고서 그 이제 모디 총리도 이게 트윗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네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인도에서 뭔가 제조를 해서 다른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완제품을 수출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뭔가 그래도 감이 올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겠냐? 뭐 규제도 있고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소비만 딱 놓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걸 그대로 갖다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근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가 2위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가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갤럭시 S를 팔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거기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중국 나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껌만 팔아도 14억 인구인데. 싸게 껌만 팔아도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야, 뭐 0.01% 부자만 노려도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쵸. 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관심을 워낙 많이 받는 나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인도 내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베트남. 저는 베트남도 관심 많습니다. 예, 베트남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그 베트남 분이 좀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 웨비나에서 직접 베트남 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보는 베트남은 어떨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 얘기를 주로 듣고 네네. 우리는 보통 3프로에서 유영국 작가님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베트남 그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리쇼링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국에다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 이게 그 글로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정의하자면 과거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는데 지금은 지리적 특성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인건비를 비롯해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네. 중요하다가 지금은 가까운 곳 혹은 우리나라 혹은 여기에 우호적인 국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FDI, 그러니까 FDI가 직접 투자, 공장 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공장 짓는 외국인들이 네. 왜 지을까? 왜 지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또 명확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의
공장을 짓는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할까라고 봤을 때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효율성. 아. 효율성 이꼴 인건비를 비롯해 생산 비용이 낮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전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게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자국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건 네.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만들면 네네. 베트남에서 만들던 거를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줄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자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도 많이 줄고 네. 자국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수출도 줄고 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베트남 분이 보시기에 예, 예. 아 우리 현세 이렇습니다. 예, 예. 아. 여기 역할 분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 네네. 이걸 발표하신 분은 베트남 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베트남 분이 지금 베트남의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원래 그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효율성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했어. 네. 그게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요인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물건을 해외에다 수출하는 네.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어.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효율성보다 지리적 특성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게 될 거야. 네. 이게 하나 문제.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버리면 그럼요. 우리가 수출하는 게 줄어들 거야. 그렇겠죠. 라는 고민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차이나 플러스 원 네네. 혹은 포스트 차이나 그럼 베트남 네. 뭐 좋지. 네. 중국에서 안 하면 베트남 가지 뭐. 네. 그 베트남에서 수출이 더 늘어나겠네. 네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와 사실 그 베트남이 느끼는 게 의외로 비슷한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거는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중국 수출. 네네. 중에서도 반도체였는데 네.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도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우리는 조금 이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가서 한국 거랑 베트남 걸 섞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제 베트남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약점이 될 거다.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생산과 투자가 집중되어 있던 게 분산이 되면 이 중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만 봤지 네. 부정적인 부분을 몰랐어요. 그러네요. 거기도 공급망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랑 베트남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네네.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네. 나는 중국 안 되면 당연히 베트남 잘 될 줄 베트남 알았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베트남 너는 플러스 원이야 했는데 아닌데요? 우리 것도 안 팔려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도 그 베트남 분이 했던 문제 제기입니다. 네. 표를 같이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건데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메스틱 네. 그 국내 밸류 에디드 음. 국내에서 밸류를 얼마나 더했는가.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재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뭔가를 가공을 해서 밖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밸류가 얼마나 에디드 됐는가. 네네. 이게 그 나라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2005년에 63.9%로 있던 숫자가 네. 2016년이 됐을 때 오히려 56%로 낮아져요. 그 에디드 밸류가 낮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럼 차이나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73%였다가 이게 83%로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재화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위탁 생산하다가 협력업체 하다가 점점 공급망 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네. 좀 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말레이시아도 55에서 63으로 높아지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61에서 67로 높아지고 다 높아지는데 네. 베트남만 63에서 56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생산 캐파는 늘어나는데 네. 여기서 에디드 밸류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걸 산업별로 보면은 좀 더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에디드 밸류가 어디서 어느 섹터에서 나타나냐라는 네. 걸 보면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그 토탈은 이만큼인데 제일 높은 데가 일렉트리시 전기, 가스, 물 공급. 제일 낮은 데가 제조. 아, 네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전기, 가스, 물은 대부분 국가 공기업이 합니다. 그렇죠. 독점적으로. 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물건들은 자기들 거 쓰는 거예요. 내재화예요? 예. 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기업이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매뉴팩처링 이거는 좋은 걸 만들어서 밖으로 좋은 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건 또 이제 해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이제 네네. 고부가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고부가 사업에 있어서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높이는 게 약하다는 겁니다. 아, 그냥 생각해 보셔도 뭐 가스관이라든지 네. 뭐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하고 스마트폰 만드는 거 다르죠. 했을 때 에디드 밸류가 더 되는 건 당연히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약하고 이런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높더라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얼추 왜 그런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정말 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조립만 하더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조립만 하는 거에서도 네. 조금 저부가 쪽은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데 네네. 고부가 쪽은 사서 조립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공공기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네. 그래도 내수 거를 쓰는데 해외 쪽에다 갖다 팔아야 되는 물건은 결국 밖에서 갖다 쓰더라. 이런 네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거는 외국에서 밸류에드 그러니까 중간재 수입 의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재를 외부에서 얼마나 들여서 만드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수 있냐,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에디드된 밸류를 갖고 오냐, 뭐 이런 건데 이거 높을수록 안 좋겠네요. 안 좋죠. 아. 중간재 의존도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 베트남은 36%에서 43%로 높아지네요. 높아지죠. 차이나 같은 경우는 26%에서 16%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네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18%에서 1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베트남 분이 직접 자기네 국가를 봤을 때 뭔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산 규모가 커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고부가로 에디드 밸류 하는 거는 좀 낮고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품목도 늘어나지 않고 네네. 오히려 공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저부가 쪽에서의 생산은 우리가 좀 돼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되는 외국 제품을 만들 때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럼 이번엔 베트남에 조립을 한번 맡겨볼까? 그럼 효율이 좀 높을까?라고 했을 때 스스로 저희는 뭐 갖다 주신 거 만드는 건 잘하는데 뭐 따로 저희가 내재화된 제품을 들고 있진 않아요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네.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지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베트남의 지금 현실이 네네. 지금 근데 사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네.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비중의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같이 공급망 재편이 바뀌고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공급망이 있다면 그 공급망 중에 베트남으로 땡겨올 만한 게 많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밸류 에디드가 좀 적게 되고 있다라는 네. 거는 훨씬 더 밸류 에디드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간재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중국에서만 중간재 뭐 하는 거 있었다 그러면 그거 땡겨 와서 네네. 이쪽에서 중간재 수직 계열화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라는 베트남에서 할 수 얘기도 되는 있다.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뭐 비숙련 노동자 비중도 좀 높고 뭐 네네. 섬유라든지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약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연계된 산업에 대한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전에는 막 분절화돼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네. 이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단절을 하면서 수직 계열 그러니까 안정적인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요만큼을 했었다 그러면 앞단과 뒷단을 함께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좀 뭐 냉정한 얘기가 우회 수출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 수출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나가기 뭐 했을 때 베트남 쿠션 치고 나가는 거. 네네. 예를 들어 세척 세척이요? 네. 뭘 세척해요? 가서 씻어서 내보내는 거. 그럼 수출처가 달라지죠. 예. 네. 그리고 그 페인트 칠. 네네.
요거 해서 나가는 거. 어.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거는 그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베트남 시장에. 그럼 이전에는 뭐 세척이라든지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들도 뭐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살짝 스쳐가는 게 있었다면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견제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디자인도 해외에서 하고 연계된 사업도 해외에서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클러스터가 좀 약하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생산 쪽을 강화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서 56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좀 오히려 확대해 나갈 거다. 아, 라는- 이거 좋네요. 베트남은 56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만 지나치면 관세 없이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 페인트칠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쵸. 앞뒤 연계 사업을 개발해서 베트남 내외 에디드 밸류를 높이고 중간재 수입 비중을 좀 낮추자.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국내 상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내수 시장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리는 건데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네. 뭔가 둘이서 교역을 많이 안 하면 네. 둘 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둘이 합쳐서 전 세계 경제 한 35%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 음. 수출 중심 국가는 특히 그렇고요. 네. 그거 하나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에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네. 그거를 못 보내게 됐으니까 여기서 받는 2차 충격이 네네. 있으니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수 시장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쌍순환 정책이라서 네. 내수 강화하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국내 상품 공급망,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연계한 거 많이 좀 강화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기에는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플러스 원의 가장 수혜가 되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미 중국과의 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기 요인도 많은 나라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떨어졌던 지역적인 효율성 때문에 키워왔던 엄청난 산업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추가적으로 밸류 에디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밖으로만 돌면 네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건 베트남 입장이니까 네. 베트남 입장에서도 단순 조립이 아니라 앞에 단 뒤에 단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디자인과 연구 개발을 강화하면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생산은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도 소비 한번 볼 건가요? 소비죠. 네. 그리고 이제 3프로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유영국 잘 알려요. 작가님. 유영국 작가님. 유영국 작가님이 발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 코트라이 걸요? 네, 코트라 웨비나를 아. 유영 작가님이 해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유영 작가님이 하신 얘기를 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유영 작가님이 좀 말씀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베트남은 포 같은 네. 나라다. 쌀국수 같은 나라다. 음. 우리는 누구나 쌀국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먹어봤고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정작 베트남에 가면 쌀국수가 볶음면도 있고 매운 맞아요. 것도 있고 네.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네. 뭐 닭고기도 있고 네네. 저 생선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로 뭔가를 안다고 쌀국수를 안다고 해서 베트남 문화를 아는 것이 아닐 뿐더러 너는 베트남 쌀국수도 모르는 거야 아, 그렇죠. 라는 얘기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특이하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유통시장만 보더라도 편의점이 처음 나왔던 게 2005년이고 네. 백화점이 처음 생긴 게 2008년입니다. 아니, 최초의 백화점이 2008년이요? 예. 그리고 되게 백화점을 누가 만들었냐면 포스코하고 혹시 삼성물산 아니에요? 아니요. 아, 포스코하고 베트남의 철강회사가 합작해서 아, 그래요? 베트남 첫 번째 백화점을 만들었대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느려 예.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작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백화점 잘 안 된대요. 아.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도 뭐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쇼핑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뭐 아쿠아리움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몰랐어요. 예, 근데 쇼핑몰도 잘 안 된답니다. 베트남 되게 특이하네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쇼핑몰은 대중교통 연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됐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유통산업의 이렇게 발전 속도 그렇죠. 네네. 순서가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 별로 없는 나라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백화점이 잘 될 거야. 네네. 근데 백화점도 2008년에 늦게 시작하고서 벌써 망했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우리나라 홈쇼핑 채널이 베트남 다 들어갔습니다. 어. 뭐 롯데, CJ, 현대, 뭐 GS 다 네네.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어, 다 망했습니다. 안 됐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했었죠. 이게 원래 이게 쇼핑을 오프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은 홈쇼핑 갔다가 그쵸. 인터넷 쇼핑 갔다가 네네. 모바일 쇼핑 가는 네네. 그 생각을 했는데 홈쇼핑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은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바로 그냥 건너뛰었네요. 네, 건너뛰어버렸어요. 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유영 작가님이 설명한 거는 홈쇼핑은 드라마 보고 저녁에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더워서 집에 잘 안 있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생활 패턴이죠. 네네.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카페 에어컨 틀어주는 카페 가서 맞아요. 1,500원짜리 차 한 잔 시켜서 네네.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주요한 문화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홈쇼핑 그렇죠. 홈쇼핑을 보질 않겠네요. 예, 근데 이제 모바일 상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쇼핑은 오히려 되게 잘 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현황인데 그 2013년에 스타벅스가 진입을 해서 96개점밖에 안 돼요. 뭐 맥도날드도 29개점밖에 안 되고 네네. 버거킹 10개, 뭐 서브웨이는 철수했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나 샌드위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근데 베트남은 커피 생산국이잖아요. 그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 생산국이니까 네. 우리가 100년 동안 마시던 커피가 있는데 아, 어딜 가나 뭐 커피가 있는데 뭐 네가 뭔데 이렇게 비싸? 스타벅스 어. 같은. 너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 아닌데 이런 거. 그러네요. 그리고 뭐 샌드위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반미 주세요. 맞아요, 반미. 1분이면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서 뭐 빵 뭘로 드려요? 뭐 야채 막 한국 사람들 막 울잖아. 맞아요. 주문하다가 처음에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서브웨이 뭐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80년 이상 반미를 먹었던 나라니까 네네. 여기 샌드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다 저는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롤 네. 그 처음 나왔을 때 김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촌에 캘리포니아 롤 가게 생겼을 때 막 좀 네. 이렇게 막 멋있잖아요. 네. 뭔가 좀 세련된 이름도 디자인의 뭐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죠 이름이.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온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가서 먹고 하면은 몇 번 남자들도 따라가서 먹다가 네. 아무리 봐도 아까워. 그러니까 이거 김밥인데. 이건 김밥인데. 김밥 그때 한 줄에 김밥 천국에서 1,000원이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롤 아마 한 줄에 12,000원 막 이랬을걸요. 14,000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 피자 포피스 같은 데가 피자헛이라든지 뭐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피자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잘 시켜 먹지도 않고 막 그다 배달 피자 하는 데인데 피자 포피스라는 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떤 데냐면은 그 일본인 부부가 만들었던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보시면은 멋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자집이 아니라 거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싼 맛에 피자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피자 먹는 거 할 거면 난 반미 먹을 거야. 네네네. 그쵸. 이런 거고 네네. 배달 시키지 말고 네네. 레스토랑에서. 그렇죠,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피자 우리 패밀리 함께. 요런 거에 대한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나와서 그 떡볶이집 소개를 해주실 때도 유영국 작가님이 네네. 떡볶이도 그냥 파는 떡볶이는 잘 안 되고 오히려 뷔페처럼 네네. 뭔가 좀 잘 꾸며진 한 끼 전골 샤브샤브 먹는 집처럼 네네. 뭔가 잘 돼 있는 레스토랑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구매력이 약하니까 싸게 해서 많이 팔아야지. 요게 오히려 안 먹히고 안 먹히긴.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고가 브랜드로 갔을 때 오히려 잘 먹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채식 많이 한답니다. 네. 불교가 뭐 좀 많으니까 네네. 뭐 1일하고 15일 채식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저 되게 그 재밌다고 들었던 게 뭐냐면은 건강에 더 좋아서 채식이요. 예. 더 좋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야, 뭔가 선진국이 더 채식할 것 같고 개발도상국은 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지. 네네네. 없어서 채식하지. 어. 우리도 소고기가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 저는 그래요. 예. 그 소고기 많이 먹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진짜로요? 돈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주머니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게 있고 채식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네. 아니 베트남 분들 대부분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다?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네.
이런 것들이 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그리고 비율이 꽤 높네요. 높죠. 종교적인 이유는 뺀 건데 네네. 그래도 대부분 채식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즐기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이 야 이거는 조금 뭐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개발도상국은 어떨 거야?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 소비 트렌드를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또 되게 유영 작가님이 소개해 준 거 중에 재밌는 게 그 건강은 그렇게 챙기면서 단 건 엄청 또 좋아한대요. 그거 맞아요. 커피도 엄청 달아요. 단 거 엄청 좋아하고 네.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되게 많대요. 채식을 그렇게 하면서도. 네. 그래가지고 그 당뇨 체열기 이런 거 정말 잘 팔리고 아. 그래가지고 음식을 거기다 베트남에다 팔려면은 네. 설탕 함량을 표기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아. 눈에 띄게. 네. 왜냐면 되게 중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든 적게 들어있든 설탕 표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친환경 화장품 엄청 좋아한답니다. 1위는 이니스프리, 베트남에서요? 네, 록시땅. 정말요? 네, 친환경 제품 되게 좋아한대요. 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친환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 그러면 네. 뭐 박스 포장에 테이프를 안 붙이다거나 네네. 아니면 동물 복지 네. 동물에서 실험을 안 한다거나 그쵸. 이런 거 다 그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야. 아. 그건 관심 없어. 내 몸에 좋은. 내 몸에 좋은. 어.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간 성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네네. 여기서 브랜드로 멋있게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뭐 이런 거 아, 네네. 친환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옷이 친환경. 아. 존이라는 거 말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패션에 있어서도 좀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데 SPA 브랜드가 굉장히 잘 된대요. 근데 SPA 브랜드 중에서도 이게 사실 그 뭐 H&M이나 뭐 자라나 뭐 유니클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H&M 브랜드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너무 화려한 H&M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자라도 잘 안 되고. 네. 너무 밋밋한 유니클로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중간적인 H&M 정도가 제일 잘 되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선진국과 느껴지는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은 네. 우리만 하더라도 SPA 브랜드를 뭐 그렇게 되게 좋게 사진 않잖아요. 맞아요. 홍무샤 네, 그렇죠. 그렇게 사진 않잖아요. 네. 그냥 좀 약간 패스트 패션 뭐 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좀 잘 살다 못 살게 됐다. 잘 살다 못 살. 그게 뭐예요? 뭐 코인 물리고 네. 뭐 주가 빠지고 그러면은 네. 내가 좀 좋은 옷 입다가 네네. SPA 브랜드 가면 조금 네. 좀 위축되는 네.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해외 SPA 브랜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네네. 뭔가 훨씬 더 좋고 음. 긍정적이고 이거 입고서 난 그 위로 올라갈 거야. 음. 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서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시아 소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아세안을 묶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뭐 옛날에 선진국에서 하던 거대로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오히려 이 시장이 분명히 구매력도 높아지고 커지는 시장은 맞는데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장에 잘 맞게 들어와야지 네. 그냥 무작정 야 지금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에서 제조업 강국 되고 거기에 뭐 구매력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던 것 같다 팔아야 되겠다 네. 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 같다 팔아야 되겠다 이걸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소비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지역별 특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를 베트남 정부도 알고 인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관련된 인센티브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느 파트를 필요하는지를 알 때 거기에 인센티브가 제일 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도 좀 이 변화의 순간 우리나라도 주요한 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파트너십을 어디랑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네네.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진짜 많이 등장을 했었고, 세계화. 네, 세계화. 그 다음에 그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뭐 산업 그 발전을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개발도상국을 예. 지금의 개발도상국이 똑같이 겪고 있지 않을까.
지레 짐작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 선진국을 동경했고 네. 그리고 우리의 소비 패턴이 예전에 좀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서 선진국의 소비 패턴을 많이 따라갔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그럼 개발도상국들은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거기도 유튜브가 잘 나온대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은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같은 K 콘텐츠를 보고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은 네네. 진짜 옛날 미국 드라마 네. 같이 갖다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 문화는 네. 한참 옛날 네, 우린 과거를 봤었던 맞잖아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같이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 우리가 그때 미국 프로그램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는 그 WWF, AFKN. AFKN의 아, 기억나시죠? 네. 프로레슬링, 네, 프로레슬링. 헐크 호간 막 이런 거나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지. 맞아요. 근데 뭐 엑스파일 이런 거는 뭐 옛날 시즌. 맞아요. 거기서 다 끝난 거.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완전히 이때와는 그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를 놓고 봤는데 사실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공급망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기업가분들 입장에선 사업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야기가 참 현실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이었었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 권순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